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의 한 교수가 모든 강의를 멈추고 돌연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같은 학교 교수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마주친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상황이 참으로 참혹하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주위의 수많은 동료들도 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1997년 하버드 도시공학과 교수로서 한국의 도시 발전 과정을 연구하러 왔었죠.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아버지는 저에게 늘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었어요. 거리는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했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한국인들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실직자들이 모여있는 공원에서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못 견뎌낸 적이 있나요? 라는 한 중년 남성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한국의 역사도 배우게 됐어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도 한국인들은 늘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IMF 위기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죠. 한국의 도시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전통 시장이 살아있고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런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도시 발전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교육열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놀라웠죠. 한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고등학생은 지금은 힘들어도 공부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눈빛에서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도 독특했어요.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협력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가 있었죠.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이 서로 돕고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제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한국에 매료되어 갔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제 지표나 도시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어요.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그것이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도시 발전 과정을 분석하려 했던 것이 어느새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죠. IMF 위기는 오히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한국을 생각하면 그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힘든 시기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본 희망과 의지는 잊을 수 없죠.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준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고 싶네요. IMF 외환위기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광경이었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채를 갚겠다고 나선다는 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1998년 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죠. 추운 겨울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자신들의 금반지, 목걸이, 돌반지를 기부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였죠. 손주의 돌반지를 들고 오셔서 나라가 있어야 우리 손주도 살지 않겠냐며 기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처음에는 학술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분석하려 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걸요. 2조라는 돈이 모였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단결력이었어요. 어린 학생들도 참여했죠.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돌반지를 모아오고 있었는데 그 순수한 애국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 학생이 우리가 어른이 되면 더 잘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던 게 기억나네요. 기업인들의 참여도 대단했어요. 대기업 회장부터 자영업자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했죠. 한 구멍가게 주인은 결혼 반지까지 기부하면서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 가게도 잘 될 거 아니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때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했어요. 방송국과 언론사들도 큰 역할을 했죠. 금 모으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섰어요. TV에서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금귀 금속을 기부하는 모습이 방영됐고 신문에서는 매일 금 모금액을 보도했죠. 이런 미디어의 역할이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했다고 봐요. 해외 언론들도 놀라워했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CNN 기자는 이런 일은 한국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었으니까요. 운동이 진행되면서 더 감동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예물을 기부하고 외국에 사는 교포들이 금을 보내오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금반지를 사서 기부하기도 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히 금을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운동이었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함께 나아가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전 이 운동을 한국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사진들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요? IMF 위기는 한국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봐요. 국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세계는 한국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건 경제적 성과를 넘어선 정신적 승리였다고 생각해요. IMF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또 하나의 특별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바로 아나바다 운동이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의미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절약 운동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국적인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하는 걸 지켜볼 수 있었어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아나바다 장터를 봤을 때가 기억나네요. 평범한 주부들이 자신의 물건을 들고 나와 이웃과 바꾸고 있었죠. 누군가에겐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보물이 되는 걸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운동이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공동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각자 기른 채소를 나누고 김장도 함께하면서 잊혀져 가던 이웃 간의 정이 되살아나더군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죠. 학생들이 직접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선후배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더군요. 우리 학교 선배가 물려준 교복이라 더 소중해요라고 말하던 학생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죠. 대기업들은 산에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했어요. 한 중소기업은 직원들이 모은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고아원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이런 활동들이 기업 문화도 바꿔놓았어요. 지역 도서관에서는 책 나눔 운동이 시작됐어요. 읽고 난 책을 기증하면 다른 책을 빌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독서 모임에서는 책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나누는 공간이 됐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모두가 더 부자가 된다는 한 어르신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대학가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학생들이 중고 교재 장터를 열고
과외비를 아껴 불우이웃을 돕는 운동을 펼쳤죠. 한 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면접복을 기증하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시장의 풍경도 바뀌었어요. 재래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음식 나눔 행사를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 중고 거래를 활성화했죠. 절약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명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이웃 간의 정이 되살아난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해 반찬을 나누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죠.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물리적 인프라만큼이나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하다는 걸요. 아나바다 운동은 단순한 절약 운동을 넘어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됐죠. 외국의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전국적인 규모의 자발적 나눔 운동이 가능하냐고요. 하지만 이건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한 한국인의 저력이었어요. 지금도 한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다 보면 아나바다 운동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의 공유 공간, 도서관의 책 나눔 코너, 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를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로 삼은 한국인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돼요. IMF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모습 중 하나는 IT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 때 긴축과 보수적인 정책을 택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했죠. 그때는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처음 방문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공장 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늘렸더군요. 한 임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위기 때 연구개발을 멈추면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과감히 투자할 때죠. 그때는 이 말씀이 무모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선견지명이었어요. LG나 현대 같은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기업들이 단순히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기술에도 투자했다는 거예요. 한 엔지니어는 우리가 지금 고생해서 연구하면 10년 후에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됐네요. 정부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당시 해외 동료들은 그런 큰 투자를 위기 때 하는 게 맞나? 라고 우려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한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일반 시민들의 기술 수용성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정말 빨랐죠. 한 PC방을 방문했을 때였는데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크게 나타났을 텐데 말이죠. 스타트업 문화도 이때 싹트기 시작했어요. 실직했던 IT 인력들이 모여 새로운 회사를 차리기 시작했죠. 한 젊은 창업자는 위기가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줬다고 하더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 현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어요. 학교마다 컴퓨터실이 생기고 프로그래밍 교육이 시작됐죠.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IT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됐네요. 도시 전체가 디지털화되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버스 정류장에 실시간 도착 정보가 뜨고 지하철에서는 DMB 방송을 볼 수 있게 됐죠. 한국의 도시들이 점점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갖춰가는 걸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제품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배우러 오더군요. 삼성, LG의 휴대폰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걸 보면서 그때의 투자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됐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IT 발전이 단순히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정, 의료,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일어났죠.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고
원격 의료 시스템도 빠르게 발전했어요. 젊은이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IT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 진로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가 인기학과가 되고 해외 IT 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영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IMF 위기 속에서의 IT 투자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꾼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이 보여준 이런 혁신과 도전 정신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 있어요. 바로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애국심이죠. 이건 단순한 국가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독립운동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다는 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붉은 악마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처음에는 단순한 축구 응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 속에는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단결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았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는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고 세월호 사고 때는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슬픔을 나눴어요.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 가보면 국산 식재료를 쓴다는 걸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시장에서는 국산품을 선호하는 게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죠. 한 시장 상인은 우리 것을 살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학교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역사 시간에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참 기특했죠. 한 고등학생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이룩한 발전을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기업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품질 관리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는데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우리 제품 하나하나가 곧 대한민국의 이미지라고 하시더군요. 거리 곳곳에서도 이런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길거리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어르신들, 분리수거를 꼼꼼히 하는 시민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을 가꾸는 주민들까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재외동포들의 모습도 감동적이었어요. 고국의 위기 때마다 힘을 보태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섰죠. LA의 한인타운에서 만난 교포는 우리는 멀리 있어도 마음만큼은 늘 한국과 함께라고 하시더군요.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애국심도 인상적이에요.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로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걸 자랑스러워하죠. 단순히 국가를 위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이런 정신이었어요. 코로나19 때도 전 세계가 한국의 시민의식에 놀랐잖아요.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모습은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줬죠. 한국인들의 강인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서도 나타나요.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청년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중년들,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노년층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애국심이 그 원동력이었다고 봐요. 지금까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요. IMF 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면서 한국은 더 강해졌고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모델이 됐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IMF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금 모으기 운동으로 보여준 시민들의 단결력,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되살아난 공동체 정신, IT 강국으로 도약하게 한 혁신성, 이 모든 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저력이었죠. 한국의 발전 모델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롤모델이 됐어요. 얼마 전 하버드에서 강의를 할 때였죠. 개발도상국에서 온 학생들이 특히 한국의 사례에 관심이 많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죠. 지금도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죠. 얼마 전 방문한 한 연구소에서 젊은 과학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IT 기업가들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문화적인 면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죠. K-팝, K-드라마, K-뷰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어요.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하나의 영향력 있는 문화 현상이 됐죠. 이것 역시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적이라고 봐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에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면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는 모습이 참 대단해요. 이런 젊은이들이 있기에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거죠. 환경, 고령화, 저출산 등 새로운 도전들이 한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이런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갈 거라 믿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게 한국의 특징이니까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런 문제들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더군요. 한국의 도시들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를 넘어 이제는 친환경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죠. 얼마 전 송도를 방문했는데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본 것 같았어요. 이런 시도들이 세계의 도시 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변화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여전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바뀌어도 한국은 늘 인간적인 가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죠. 정의 있는 사회,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에요. 2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한국은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죠. 바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한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